안녕하세요. 철학인문수 강생 여러분. 오늘 13주차 첫 번째 수업인데요. 어, 원래 일정에 없었던 그런 수업을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말보고서 개요를 받아서 코멘트를 드렸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연락 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잘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기말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기말보고서 작성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보고서 이거죠. 아무 주제나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룬 주제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논설문을 제출하는 건데 자, 제가 이런 걸 권장했죠. 제3의 견해를 두 견해 중 하나를 편들거나 제3의 견해를 제시하는 형식.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 가이드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가이드를 드려가지고 이걸 언제 또 반영해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마감을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이게 뭐 이 마감 연장을 좋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뭐하러 연장하나 괜히 고통스러운 시간만 어, 늘리는 거 아닌가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살짝 연장을 해서 원래 그 화요일까지로 했었던 거를 좀 5일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분량은 A4 4페이지에서 5페이지, 공백 포함 6천자에서 9천자입니다. 이 분량 지켜주시고요. 이 분량은 그 각각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겠으면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을 논문 형식에 맞춰 작성하고요. 자, 이렇게 지난번에도 공지했던 대로고 바뀐 건 여기 마감 일정입니다. 마감. 자, 여기서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형식적인 사소한 요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표지를 만들지 마세요. 첫 장 맨 위에 주장을 담는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제목 아래 학과, 학번, 이름 적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문단을 나누세요. 문단을 전체 통째로 통째로 그냥 한 문단으로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문단을 나누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각 부분마다 소제목을 써주세요. 각 문단 이 정도까지 한 몇 문단을 합쳐서 이게 공통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다. 소제목을 중간중간 넣어주시고 그래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써도 되고 들어가며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가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본론을 본론이라고 적기도 하지만 본론 대신에 구체적인 담고 있는 해당 파트마다 담고 있는 내용을 잘라서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문단마다 들여쓰기를 해주시고요. 들여쓰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검색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참고한 자료는 꼭 출처를 밝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보고서를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목. 그러니까 표지가 따로 없고 첫 페이지 맨 위에 저는 여기다 이런 것도 써놨는데 이건 멋을 부리느라 그런 거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과, 학번, 이름 썼고 그 다음 바로 서론, 도입부. 도입부 길 필요 없죠.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이런 거 쓰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 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썼어요. 그 다음에 본론. 근데 본론에서 첫 부분이 뭔가를 이제 누군가의 논변을 소개하는 거다. 그럼 논변을 이제 소개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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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뭐 각주를 달면 각주 밑에 이렇게 형태로 달고 페이지 번호 있고 쭉 하다 보면 마지막 결론 나오고 이제 참고문헌 참고문헌들을 목록을 쓰는 거죠. 참고문헌 목록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제 형태를 쓰는 겁니다. 존썰이지만 썰, 콤마, 존으로 쓰는 겁니다. 성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본문상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존썰 2001 이렇게 바로 요 글을 참고했다는 거죠. 존썰은 어쩌고저쩌고 또는 뭐
여기 각주를 쓴다고 할 때 각주. 자, 1번 각주.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블락 앤 포도르 197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주를 다는 겁니다. 그러면 블락 앤 포도의 완전한 그 서지사항은 맨 뒤에 참고문헌에 적혀 있는 거고요. 바로 요걸 참고해서 여기다 적은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고요. 아주 사소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략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논문 형식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내용이 전문적인 논문을 이제 능가하거나 그거에 다 견주기는 어렵겠지만 형식적으로는 비슷하게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형식을 따라하다 보면 그런 스타일을 따라하다 보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남의 논문들을 한번 보세요. 특히 한국 사람이 쓴 논문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건 제 논문 중에 일부인데요. 이렇게 쓴 겁니다. 뭐 어떤 인용문 직접 인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써가지고 왓슨 앤 크릭 1953년 논문의 737쪽에서 738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딱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록된 두 편의 논문 하면서 이제 여기도 서지사항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떤 글 왓슨과 크릭의 행동은 다른 연구자의 공을 숨기거나 혹은 가로챈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니까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매독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2004년에 쓴 책, 물론 2004년에 쓴 책은 아니고 2004년에 한국어판이 이제 출판된 거라서 한국어판을 이제 인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쓴 겁니다. 거기에 258에서 26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로널드 기어리 등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이제 또 어디서 나온 건지 요 뒤에 나온 얘기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이제 인용을 하고 자, 여기 또 적절한 시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딱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적절한 개념에 대한 소개가 이거 누구 거냐면 기어리 1983년 논문에 273쪽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자, 보면은 영어를 쓸 때는 외국 사람을 쓸 때는 영문을 쓰든 한국어를 쓰든 대체로 이제 여기 보시면 성만 써요. 성만 쓰는 겁니다. 왓슨 그리고 크릭 성 두 명인데 이제 성만 쓰는 거죠. 한국 사람 저자를 쓸 때는 이름까지 다 씁니다. 성만 쓰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본문 중에 인용을 하라는 거고요. 자, 이런 형태를 만들시면 되고 보시면 다 여기 본문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자, 문단마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들여쓰기를 일부러 스페이스바 2번 눌러가지고 막 하실 필요 없고 문단 형식을 제 메뉴를 이용해서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면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참고문헌 목록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자, 번역판을 쓸 때는 그것도 완벽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성, 이름, 왜 2008 이렇게 썼어요. 책 제목 쓰고 그다음에 번역자 이름 쓰고 뭐 여기 출판 지역 그다음에 출판사까지 썼네요. 매독스 브렌다 매독스인데 매독스가 성이라서 2004년에 나온 책이고 이런 책 제목이고 누가 옮겼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자 장하석 2014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 전영삼 이건 논문이군요. 귀납적 가설의 경험적 성공과 귀납들의 통섭 그 다음에 과학 철학이라는 저널에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16권 2호의 1페이지에서부터 43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논문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고 영문 저자 외국 사람 저자들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성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겁니다. 자, 이런 형식을 따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 문화 찾다 보면은 논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거기 나온 형식을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형식이 대충 조금 미세하게 다들 저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비슷한 형식을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형식적인 요건이고 혹시 뭐 각주 다는 법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다가 막 일을
본문상에다 일을 직접 일 치고 가로 치고 한 다음에 맨 뒤에다가 그걸 쓰시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각줄을 달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워드 프로세스에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뭐 아래 한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N을 누르면 자동으로 각주 번호가 본문에 딱 생성이 되고 밑에다가 뭘 쓸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그런 방법들을 이제 활용하시고 이번 기회에 그런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내용적인 지적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너무 다양한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큼직큼직한 질문들을 여러 개를 막 기계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기계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기계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요? 각각 다 별도의 질문들이고 물론 관련된 거라면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병렬적으로 막 이어놓으면은 이게 지금 하나에 제가 4페이지에서 5페이지짜리 짧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 다 써요 이거를 4페이지 5페이지에 이걸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담는다 하더라도 다 수박 겉핥기겠죠? 하나의 질문에 집중해 주세요. 알았죠? 하나의 질문. 예를 들면 기계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기계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거나 기계는 경험이라고 내적 경험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지세요.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하려니까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이제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그거를 몽땅 다루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만 다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좀 더 깊은 논의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뭔가 생산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질문을 하겠다면 그건 앞에 질문을 해결하는데 필요할 때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이제 넣어야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건 전제해 놓고 야, 이런 질문에는 그냥 대충 이런 답이 일단 수용하고서 진행해 보겠다. 왜냐면 그것까지 다 논의하면 너무 복잡하거나 내가 그거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답을 전제하고서 나머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의주의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회의할 수 있죠. 회의주의 할 수 있죠. 다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뭐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일단 뭐 나는 존재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는 일단은 다 가정하고서 시작해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 그런 것까지 다 의심하고 시작하면 뭐 할 수 있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근거를 적을 때에도 너무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마세요. 자, 주장, 자유의지는 없다. 근거, 원인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행동에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리벳 실험을 보니까 과학적으로 그렇다. 4.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니까 그렇다. 자, 너무 병렬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여러 개를 다루면 또 이제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들마다 사실은 그 논의가 산더미 같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제시한 근거들 중에 한두 개만 원인이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요 얘기만 가지고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리벳 실험만 가지고 한번 논의를 펼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겁니다. 근거 중에 한두 개만 집중해서 그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근거 쭉쭉 써놓고 그래서 자유주의는 없다 해보면 너무 싱겁죠. 사실은 각각의 근거마다 다 뭔가 의심스러운 소지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여러분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다양한 논변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말아주세요. 자, 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논변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서론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물론 알아보기만 한 건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이 하긴 하셨던데
근데 애초에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논설문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요구하는 건 논설문이죠. 논증을 하라는 겁니다. 알아보겠다. 이 논변들, 남이 한 논변들을 소개해주겠다라는 뉘앙스로 들리죠.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실제로 그냥 알아보는 거에만 그친 건 아니고 실제 내용을 보면 이제 각 증명 논변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인 내용,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면 소개보다는 본인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돼요. 소개를 한 이만큼 한 다음에 밑에 이건 이런 문제가 있다. 끝. 한 줄 쓰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소개는 간단히 명료하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서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찰을 길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마찬가지로 여러 논변을 나열하여 소개하기보다는 하나의 논변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논변이 있으면 이 중에서 한 가지 논변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고찰한다거나 또는 논변에 대해서 막 논변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하지 않고도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신의 믿음이 순기능을 가진다는 걸 인정한다 라고 만약에 시작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죠. 그게 순기능이 있으면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내가 신은 또 믿지 않겠다고 해봐요. 그러면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신은 또 안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진지하게 심도 깊게 논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신을 믿지 않는 순간 신을 믿는 것으로부터 발현되는 어떤 그런 순기능이 다 사라진다라는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기에 또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얘기 드렸던 이런 세 가지들 너무 다양한 질문 던지지 말고 근거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다양한 논변을 그냥 단지 소개하는 거에만 그치지 말아라. 자, 이 얘기가 다 뭐랑 연결된 거냐면 결국 논의의 범위를 최대한 좁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대가가 아니니까 대충 하면 크다라는 얘기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죠. 사실은 제 강의 자체가 그런 식이죠. 강의 자체가 약간 그런 식인데 근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걸 따라하는 순간 제 강의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그런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 강의 자체가 수박 겉핥기예요. 그럼 제가 강의 뭐하러 했냐? 여러분에게 세상에 이런 얘기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일종의 그 관문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거죠. 그런 문들을.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어를 쳐봐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칸트주의, 공리주의 얘기했죠. 또는 다른 말로 의무주의, 의무론, 공리론, 공리주의. 절충적인 아이디어도 소개했죠. 규칙 공리주의 이런 것도 얘기 드렸죠. 자, 그런데 그거랑 비슷하게 흐름을 해서 칸트주의 장단점, 공리주의 장단점 하고서 그에 대한 절충책 이렇게 쓰면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이 논문 자체가 이 여러분들이 쓴 보고서 자체가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강의 노트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절충을 하겠다.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정확히 어떤 절충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자, 이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거죠. 절충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절충책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뭘 할 건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또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한번 파보는 거예요. 나 규칙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파보겠다. 그러면 그 제안이 가진 약점이 있죠.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 규칙에 충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자칫하다간 이게 순수한 공리주의로 귀결되거나 아니면 칸트주의로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 중도는 없다. 이런 식의 비판도 있죠. 그런 식의 약점에 대한 지적. 사실은 그래서 규칙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주장이다라는 식의 비판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보완책, 약점에 대한 보완책을 제안한다거나 정당화하는 거 그런 거 아이디어 또는 이 절충책 중에 찾아보면은 조건부 의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이제 이용하셨던데, 뭐 로스의 조건, 뭐 의미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규칙 공리주의랑 비교해 보는 거죠. 이 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정말로 이게 다르냐? 아니면 다르다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이런 걸 비교하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 큼직큼직한 거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작은 거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강한 결정론, 자유의지 문제에서 이걸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리벳 실험 가지고 한번 해볼 수도 있죠. 리벳 실험과 신경생리학적 논쟁, 그것만 가지고 파보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론을 한번 찾아보고, 그거 너무 과장됐다. 실험의 의미가 너무 과장됐다라는 반론이 산더미 같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을 좀 마련한다거나, 또는 결정론을 수용할 때 산다면 큰 약점이 있죠. 바로 책임 문제죠. 그럼 우리의 책임들은 다 어디에 날아가 버리는 거냐? 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 가능한 그런 해법이 필요하죠. 그런 걸 마련하는데 한번 이제 집중을 한다거나, 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한 가지 논변만 파는 거죠. 나 한 놈만 때리겠다. 뭐 의미론적 뭐 신존재 능력, 존재론적 신존재 능력, 그거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딱 파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놈만 파겠다고 할 때도 그럼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논변도 충실하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충실하게 이해해서 그 논변이 가진 의의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틀었다고 할 때도 재미난 건 뭐냐면 상대방의 그 논변을 한번 정식화해서 전제가 1, 2, 3이고 결론이 하다 딱 나왔어요. 그렇게 정식화 재구성해서 여러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그 통째로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건 뭐예요? 1, 2, 3번 전제 중에 1번이 틀렸다. 또는 3번 전제가 틀렸다가 딱 지목을 하는 거죠. 또는 전제는 다 맞는데 여기서부터 4번이 추론이 안 된다. 추론이 되려면 뭐 특별한 가정 하나 필요한데 그 가정이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디테일한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실제로 주장하려면 가장 강력한 게 악의 문제죠. 근데 악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되면 또 이제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또 한번 대응해 보는 거. 자,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최대한 논의 범위를 좁히라는 겁니다. 자, 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짜리 그 글 쓸 때, 글 쓰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난 많이 얘기했던 건데 주장의 함축과 예상되는 반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변, 소크라테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아테나인들의 감정적 판결이었기 때문에 부당했다. 유죄 선고에 근거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테나이 거기 재판에 참여한 아테나이인들이 감정적으로 판결했다. 그러니까 부당한 거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탈옥해야 된다. 또는 탈옥해야 한다. 자, 이런 식의 논변을 했다고 칩시다. 이 주장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 주장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거죠. 혹시 이 논변을 국민참여재판이나 아니면 뭐죠? 배심원제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냐? 왜냐면 이게 지금 배심원의 판결 다수결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제도 자체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재판관이 딱 한 명이 막 논리적으로 딱 그 법과 대조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렇게 많이 하죠. 한국에서는 배심원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그냥 판사가 이제 본인이 이제 나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사고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그 마치 논리 기계인 양 사고를 해서 법 조항에 근거해서 법을 위반했는지만 따져가지고 이제 유죄 무죄를 선고하죠. 근데 요 아테나인 소크라테스의 재판 자체는 어땠어요? 다수결이란 말이죠. 물론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논변들이 그 안에서 나오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배심원이 뭐 200명 뭐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수결로 결정되는 거
배심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이런 형태를 애초에 반대하는 건 아닌지. 자, 그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건지, 이 논변의 의미가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논변이 혹시 모든 사형수의 탈옥을 정당화하는 건 아닌지.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제 논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다 보면 그런 식으로 무제한적인 옹호, 탈옥의 무제한적인 옹호로 이제 바뀔 가능 옹호로 이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 논변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거죠. 그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또는 이제 예상되는 반론 생각해보면 아테나인들이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판결했다라고 이제 전제했는데 그 증거는 뭐냐? 기록이 남아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요. 좀 신뢰할 만한 역사 기록들을 좀 찾아봐야 합니다. 또 이제 아테나인들이 결국에 어쨌든 간에 그 제도가 허용한 법인 내에서 그 절차대로 한 거 아니냐? 그래도 문제냐? 이런 거에서 따져볼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 논변을 펼쳤을 때, 결국 소크라테스 본인이 설득이 되겠냐? 소크라테스라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거나.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논변이 살이 붙고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제 강의가 너무 부실해서 제 강의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논의를 펼치기가 너무 빈약한 경우들이 있고, 또는 뭔가 말을 하는데 문장들마다 너무 뜻이 모호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결국 맨땅에 헤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확립된 기존 답변들을 좀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이란 무엇이냐?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느냐? 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라고 한다면 일단은 확립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또는 의도성이 있느냐? 감각질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이걸 그 자체로 따지기보다는 이걸 따져보고 각각에 대해서는 또 확립된 얘기들이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것과는 다른 어떤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요거랑은 또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 대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이란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한 말이니까 자칫 이거를 잘 제안해서 가둬놓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너무 막 모호한 얘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생각에 대해서 잘 이미 정의된 얘기들 있죠. 감각질에 대한 얘기나 의도성 또는 뭐 창의적 문제 해결 요것과 관련된 얘기를로 제한해서 그냥 한다거나 생각에 대해서 다루긴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보고서에 다루는 내용은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다루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걸로 제한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다루고자 하는 그 생각이 여기서 논의되고 있던 이런 개념과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 이제 대조를 통해서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은 어디 있느냐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 실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딴 세상에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차원이 없는 거냐 아니면 몸과 동일한 거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답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답변들이 있어요. 답변에 대해서 이름도 다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주의 무슨 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다 있는데 그걸 좀 개설서라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이제 소화하고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고유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내 답변이 기존의 답변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회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다간 이런 거 참고하지 않고 그냥 쓰다가는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가 불분명한 되게 모호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그러한 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땅을 디디고
다른 사람의 논의에 발을 붙이고서 이제 시작을 해야 훨씬 편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럴 때 다른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는 데 그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누가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맞다 라는 식의 권위 호소에 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견해가 마음에 든다면 그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의 빈틈을 찾아 메우는데 힘을 쏟기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4페이지, 5페이지짜리 그 보고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견해,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런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다. 끝.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 끝. 안 되고 보통은 다 마음에 드는 견해를 하더라도 다 빈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틈에 대해서 또 누군가 다 이미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메우는데 힘을 쏟기 바라고요. 또는 마음에 들더라도 그냥 나는 지금 훈련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이 마음에 드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한번 비판을 해보겠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비판거리를 한번 찾아본다거나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제가 그런 게 바로 제가 요구하는 그런 이제 논증을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고 비판적인 고찰로서의 어떤 보고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거는 이게 거의 한 마지막인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거의, 네, 그렇죠. 근거들 사이의 충돌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장이 이런 거죠. 명령대로만 일하는 기계는 생각할 수 없다 라고 해보죠.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근거 1. 기계는 명령대로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 처리가 불가능하다. 근거 2. 중국어방 논변을 사용해서 중국어 입력을 받아 중국어 출력을 잘 내놓더라도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 2개의 근거 때문에 나는 이 주장을 하겠다. 언뜻 보면 좋은 논변처럼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논변이에요. 왜냐? 근거 1과 근거 2가 서로 충돌해요. 왜 그러냐? 근거 1에 따르면 기계는 능숙하게 일을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기계라면 사람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창의적인 일 처리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버벅버벅거리고 되게 그 아주 인간이 하면 인간은 되게 쉽게 하는 일들을 기계는 못한다. 자, 이에 따르면 중국어방 속의 사람 역시 능숙하게 중국어 답변을 내놓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어방 논변은 사실은 뭐예요? 일단은 이걸 능숙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능숙하게 일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어방의 사람은 명령대로만 일을 처리하는 거니까 그 중국어 기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냐? 라는 식의 논변인 거죠. 그러니까 근거 1과 근거 2는 서로 충돌합니다. 이 2개를 동시에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근거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 나열한다고 좋은 보고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대부분 보니까 제가 총평을 하자면 여러분 개요를 봤더니 35명 정도가 제출했어요. 절반이 넘게 개요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요. 깜짝 놀랐다는 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무 많이 제출해 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 한편으로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어서 코멘트 달다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코멘트인데도 이게 달리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의 그 개요가 훌륭했어요. 괜찮았어요. 그 많은 제가 코멘트 드린 거 참고해서 좀 수정하거나 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기한 잘 지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니라, 자,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 글을 쓰신 분이 많던데, 그 윤리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잘 찾아보면은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한국어로 논문도 많이 나오고 해서 되게
좋은 참고문헌을 찾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뭐 신문제도 그렇고. 근데 마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유독 그 참고문헌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여러분이 활용할 재료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빈약한 논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참고문헌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런 것 보시면 되고요. 뭐 존설의 논문이 사실 수록된 책이 바로 이겁니다. 더글라스 호프스테터 이게 바로 나야! 라는 책인데요. 그 2권에 존설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고요. 여기에 타인의 마음에 관한 아주 그 고전적인 논문도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박쥐가 된다는 것 뭐냐라는 식의 논문도 있거든요. 토마스 네이글 논문인데 아마 거기 논문도 있고 특히 여기서 유명한 존설의 논문과 함께 그에 대한 논평도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이 호프스테터와 데닛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논평을 해놨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식, 뭐 감각질 문제에 관심 있으면 여기 데니엘 데닛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창의성 문제나 뭐 의식 이런 거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또는 그게 진화와 관련 있으면 데닛 찾아보면 좋습니다. 데닛이 그 마음의 진화, 생물학자이면서 이제 인지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셈이라서 거기에 잘 맞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과학적인 연구 성과랑 결부짓고자 한다면 이런 논의를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그 다중 그 원고 모형 같은 걸 제시하거든요. 다중 원고 모형. 사실은 머릿속이 한 가지 아니라 어떤 통일적인 뭔가 주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막 하는 그런 식으로 뭐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마음 문제에서 그 생물에게도 마음이 있느냐 이런 문제 얘기하고 싶으면 특히 뭐 동물에게 마음이 있다 하려면 이 책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더마인즈라고 하는 책인데 원래 영어 제목이 아더마인즈입니다. 그걸 어떻게 책 제목으로 아더마인즈라고 그냥 번역판 제목을 이렇게 써놨는데 문어의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출현 이런 거 관련 있고요. 한번 인간의 마음 외에 좀 일반적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할 때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심리철학에 관련된 그 뭐 무슨 론 있죠. 뭐 기능주의, 제거주의, 뭐 심신 이원론 등등 이런 게 도대체 각각 어떤 입장인지를 좀 명료하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런 개설서를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천연덕 요 논문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건 내용은 없을 텐데 어쨌든 그냥 약간 배경지식 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감정이 출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잠깐 적혀 있어요. 전체 논지랑은 약간 무관하지만 그런 아주 배경지식이 될 만한 얘기들이 아주 짤막하고 잘 정돈돼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 감정 문제 관심 있으면 일단 이런 논문을 한번 읽고 나서 거기에 뒤에 적혀 있는 어떤 그 참고문헌들을 추적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어쨌든 몇 개라도 한번 보고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주제들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넘기도록 하겠고요. 그럼 향후 수업 어떻게 할 거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볼게요. 자, 이번 수업을 하고 나면 다음 수업 금요일 수업부터 남았는데 자, 원래 요 두 개가 하나 주제 삶의 의미가 있느냐 그 주제인데 책 교재를 보면 죽음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고 9장 그 다음에 삶의 의미라는 챕터가 있죠. 그걸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두 수업을 제가 연강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주제가 철학과 사회적 맥락 투죠. 저건 신과 사회 그리고 뭐 진화론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하나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강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24일에 수업 하나 또 24일 기말고사 앞두고서 수업을 올리는 건 좀 너무 다급하고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19일자 수업에 맞춰가지고 연강식으로 이걸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동영상을 2개 올리는 거죠. 한 몇 분짜리가 될까요? 75분짜리 동영상을 2개 올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26일 날 기말고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혹시 뭐 잘 모르겠는 게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말고사 범위는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말보고서 잘 준비하시고, 자, 기말고사 공부도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